한석산 시집 대서사시 조선의 굴욕 삼전도 나레이션 문은경. 때는 1636년 4월 11일 만주 심양에서 새로운 제국의 황제가 탄생한다. 이름하여 홍타이지 여진족이 세운 후금의 두 번째 군주였던 그는 국호를 후금에서 청국으로 바꾸고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는 위험한 자리, 만주 몽골인 투항한 명나라 수장 심포 등이 큰 절로 충성을 다짐하는 시간, 멀뚱멀뚱 서 있는 자가 있었으니 조선의 사신 나덕형과 이화기였다. 이 사건이 병자호란의 불씨가 될 줄이야 그들은 몰랐다. 그로 인해 한때는 오랑캐라고 깔아뭉갰던 그 오랑캐 앞에 3배 구고두,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행위, 당군 이래 가장 굴욕적인 역사로 기록된다. 그렇게 조선은 청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여진이 세운 후금 청나라는 지금 지도에서 사라졌다. 그것이 위안이라면 위안이랄까요? 인조가 누구입니까? 조선 15대 임금 삼총 광해군을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왕위에 오른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건이 인조반정이지요. 그해 공을 논하는 농공행상 자리에 1등 공신 공운을 받지 못한 이괄이 있었으니 이괄의 난 1624년 1월 인조 2년 반란의 칼끝을 겨누었던 난이 실패로 그치자 잔당들이 압록강을 건너 홍타이지 밑에 빌붙어서 지금 인조가 당신들이 지켜 세우는 광해군을 몰아내고 그 족속들이 나라를 차지하였으니 내가 선두에 설 것이니 주선을 지시오. 부추기는 이괄의 자 이전. 안 그래도 전쟁거리를 찾던 후금의 왕 칸용골대가 이끄는 300명의 기마병을 선봉으로 홍위포 34기와 기마병을 앞세운 36,000의 청군이 조선을 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질주하는 속도가 전쟁의 낌새를 채고 압록강을 건너 의주성을 지나 도성으로 달리는 파발마를 반나절 거리로 따라잡았다는 것이다. 파발마가 한성에 도착하고 인조가 강화도로 몽진길에 올라 숭례문에 도착했을 즈음 청군의 선봉용골대는 홍제원 근처에 도달하여 인조의 뒤를 바짝 쫓는 숨막히는 순간 주아파 최명길의 목숨을 건 지략으로 적장 용골대를 강화도 방향으로 돌려 세웠다. 그 시간 강화도로 피신하려던 임금은 1636년 인조 14년 황망길에 남한산성으로 파천한다. 그 무렵 성민을 포함한 성에 머무는 그 수가 무려 민군 15,000여 명에 달했다. 15,000여 근황병과 백성이 47일간 버티는 동안 군량이 바닥을 드러내는 지경에다 관군 수염 끝에 고드름이 맺히는 삼동추위에 군졸들은 빈 벼섬을 깔고 도롱이를 걸치고 밤을 지새야 했고 그마저도 걷어다 말먹이로 주고 볏집이 바닥나자 병들거나 약한 군마를 잡아 가마솥에 삶아서 민군의 줄임배를 채우는 것도 그 한 번, 하루 한 끼 화를 잡을 만큼의 멀건 죽으로 연명하였다. 성 밖에 진을 친 36,000의 청군은 거듭된 원군으로
12만 대군이 성을 겹겹이 둘러싸고 불꽃 튀는 홍위포를 쏴댔다. 그 무렵 도성의 근황군과 삼남지방 3도 근황군을 기다리기를 47일째 되던 날 아침 수라상을 들고 온 나인에게 묻기를 어이하여 요즘 개 짖는 소리, 닭울음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하고 물으니 나인이 달깃동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전하, 이 닭이 마지막 목을 비튼 닭이옵니다. 그때 임금이 차마 닭다리를 뜯지 못한 한을 부르시라고 남한산성에 닭백숙집들이 하나둘 생겨났다는 유래가 있다. 그 춥고 배고픈 순간 척화파 예조판서 김상언과 주화파 이조판서 최명길 사이에 전쟁이냐 굴복이냐 하는 논쟁은 불꽃을 튀긴다. 그 시각 기다리던 의병과 구원군은 성 아래에서 청군 별동대에 의해 죽거나 붙잡히고 말았다. 1637년 1월 22일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돌아온 지 43일째 되던 날 천혜의 요새 강화도마저 함락되어 강화도 감찰사 김경진과 소현세자, 세자빈 강씨, 보령대군을 남한산성으로 끌고 온다는 정갈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전쟁 45일 만에 항복했다. 항복문서는 주화파 최명길이 작성하여 1637년 1월 27일 백기를 들고 백마를 타고 성문을 나선다. 그 순간 성문 물루에서 김성령이 폭약으로 자진한다. 따라서 이조참판 정호는 큰 칼로 배를 긋고 척화파 수장 김상언은 대들보에 목을 맸다. 또한 산성 깊은 우물에 뛰어들어 순절한 여인들의 치마폭이 큰 우물을 겹쳐 덮었다. 따라서 자결하는 자와 성 밖으로 투신하는 자의 피가 튀어 성문을 적셨다고 한다. 피가 튄 성문을 나선 주화파 최명길은 후금의 선봉장 용골대에 끌려가 청나라 황제 칸 앞에 무릎 꿇고 눈물 젖은 항복문서를 전달한다. 그리하여 인조는 도성을 떠나 남한산성에 들어온 지 49일 만에 성을 나서게 된다. 성을 나서기 전 임금의 용포를 평복으로 갈아입고 의장은 내려놓고 백마에 올라 50여 명의 시종을 데리고 인조가 산을 내려오자 청의 전리품으로 끌려가던 길을 가득 메운 남정네들과 아녀자들이 밧줄에 묶인 채 임금이시여 임금이시여 정녕 우리를 버리고 가시나이까. 그들의 통곡 소리가 하늘을 뒤흔들었다. 한편 산성 아래서 투항을 기다리던 서슬퍼런 200여 명의 청군이 칸이 있는 군영으로 인솔하여 9층 높은 단위에 좌정한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 앞에 삼배 구고를 올린다. 따라서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 복림대군은 물론이요 50여 명의 시종들이 엎드려 땅을 치는데 비정한 청나라 황제는 머리를 쳐박고 무릎 꿇은 인조 곁을 지나 어디론가 요요히 사라졌다. 그런 인조 일행은 몇 시각이 지나 해질 무렵 돼서야 황궁하기 위해 나르터를 찾는데 새우젓배 같은 작은 배가 두 척, 서로 배에 오르려는 신료들이 뒤엉켜 인조의 옷자락이 밟히는 소란이 일자 청군이 호위하여 도성으로 들어왔을 땐 이미 밤이었다. 그 밤 창경궁으로 들어 잠을 청하는 인조. 정의 볼모로 끌려갈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
복림대군 생각으로 밤을 지새웠다고 한다. 그때 인조의 아들 소현세자, 세자빈 강씨, 인조의 둘째 아들 복림대군 등 왕족을 보좌하는 조선의 관료 200여 명이 볼모로 청나라 심양관으로 끌려갔다. 그들과 전리품으로 끌려간 그 수가 무려 60만, 남 10만, 여 50만의 조선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접살이를 하거나 종살이를 하거나 노예시장에 팔려나가거나 힘없는 민초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로 인해 도망치다 붙잡혀 발뒤꿈치가 잘려나가거나 족쇄를 찬 어린 처자도 있었다. 잔인한 천국, 임신한 여인들은 적선하듯 속환시켰다. 이름하여 환양녀라 이른다. 죽지 못해 귀향한 슬픈 환양녀들의 순환사가 시작된다. 3차에 걸친 속환은 그나마 공속, 사속 2천여 명에 불과했다. 삼전도비 대청 황제 공덕비는 1639년 인조 17년에 비문을 세웠다. 비문은 부제학 이경석이 짓고 글씨는 도청관 오준이 썼으며 인조의 명을 받고 글을 쓴 오준은 훗날 붓을 잡았던 손을 돌로 짓이겨 이후 붓을 잡지 못했다고 한다. 파란 많은 삼전도비는 외랑과 호란의 난리통에 1895년 고정 32년 한강변 매립했다가 1913년 일제강점기 일제에 의해 다시 세워졌다. 그 후 1945년 이승만 정부 시대 독립협회 회원들이 땅에 파묻어버렸다. 그런 몇 해 후 1960년 큰 홍수로 비가 드러나자 장면 내각에서 현 이치로 옮겨 세웠다. 그리고 전두환 정부 때 서울시가 사적 제101호로 지정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거북이 모양의 기부가 둘이다. 처음 세운 비를 청해서 작다고 더 큰 비를 세우기를 원해서 다시 세우는 과정에 당초 조각한 빛이 넘는 작은 기부를 곁에 둬서 둘이 된 것으로 보인다. 어찌 아름다운 것만이 역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 역사는 반복되고 현재와 이어져 있다. 삼전도비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삼전도비, 패배와 치욕의 아픔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이제 우리가 천년의 역사를 써야만 한다.